이른둘의 시어머니는 아픈 무릎을 걱정해주는 며느리가 한없이 고마웠습니다. 최고급 요양원이라 믿고 평생 모은 27억 재산과 모든 것을 맡겼지만 그곳은 감옥이었고 저는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이름과 인생을 되찾기 위한 한 어머니의 처절한 마지막 싸움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내 나이 72, 서울 마포에서 내 이름 석자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한가진 설렁탕 안주인 혹은 그냥 한가 할머니라고 불러요. 이른 새벽, 아직 동도 트지 않은 푸르스름한 어둠을 가르고 가게 문을 여는 게 내 하루의 시작이죠. 30년도 더 됐네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뜨고 20평 남짓한 이 작은 가게와 어린 아들 민호, 딸 하나를 덩그러니 남겨두고 갔을 때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살아야지. 남편이 남긴 유산은 이 가게와 설렁탕 끓이는 비법뿐이었으니까 나는 앞치마를 고쳐 매고 남편의 자리에 섰어요.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핏물을 뺀 사고를 거대한 솥에 앉혀요. 처음엔 불 조절도 서툴러 뽀얀 국물이 아니라 잿빛 국물을 내기 일쑤였죠. 남편이 남긴 낡은 수첩을 밤새 읽고 또 읽으며 뼈의 양과 물의 비율, 불의 세기를 몸으로 익혔어요. 뭉근한 불에 20시간 이상을 고아야 비로소 젖빛처럼 뽀얗고 구수한 국물이 우러나와요. 그 국물 한 그릇에 내 젊음과 눈물이 다 녹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가게는 차츰 자리를 잡았고 나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아이들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 보내는 게 내 유일한 목표였으니까요. 그렇게 번 돈으로 가게가 있는 이 낡은 상가 건물을 샀고 나중에는 일산의 땅도 조금 마련해뒀어요.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 자그마치 27억 원.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설렁탕 그릇과 씨름하며 얻은 내 훈장 같은 거예요. 가게 벽에는 낮고 빛바랜 가족 사진이 하나 걸려 있어요. 젊은 시절의 남편과 나, 그리고 내 무릎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민호. 저 사진을 볼 때마다 지금도 가슴 한쪽이 아릿해요. 저렇게 해막던 아이가 언제 저렇게 커서 이제는 내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싶은 어른이 되었을까 싶어서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부터 분주하게 가게 일을 보고 있었는데 아들 내외가 불쑥 찾아왔어요. 우리 아들 민호는 착하기는 한데 좀 무른 구석이 있어요. 야심차게 시작했던 스타트업이 얼마 전에 크게 실패하고 나서는 어깨가 축 처져서 연기를 못 펴고 다녔죠. 그런 아들 녀석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은 더 아팠어요. 어머니, 일찍 나오셨네요. 기운 없는 아들 목소리 옆으로 며느리 수진이의 밝고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며느리는 참 똑 부러져요. 전직 재무 컨설턴트였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말 한마디를 해도 조리가 있고 야무졌죠. 시어머니한테도 얼마나 싹싹하게 구는지 몰라요. 올 때마다 양손 가득 비싼 영양제를 사들고 와서는 어머니, 고생만 하셔서 어떡해요. 이제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라며 어깨를 주물러 주곤 했죠. 나는 그런 며느리가 참 대견하고 고마웠어요. 내가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어도 우리 아들이 저렇게 똑똑하고 예쁜 아내를 얻었구나 싶어서요. 아이고, 왔다 갔니? 아침은 먹었고. 내가 무심코 허리를 펴며 일어나는데 아차, 왼쪽 무릎에서 찌릿하고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어요. 나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리자 그걸 용케 본 며느리가 호들갑을 떨며 다가왔죠. 어머니, 무릎도 아프세요. 어떻게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요즘 들어 무릎이 시큰거리는 날이 잦아지긴 했어요. 평생 서서 일한 탓이겠죠. 대수롭지 않게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며느리는 그날따라 유독 내 무릎을 걱정했어요.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요. 며칠 후 며느리는 화려한 책자 하나를 들고 와 내 앞에 펼쳐 보였어요. 엘리시안 힐스 실버타운, 분당에 있다는 최고급 요양시설이었죠. 책자 속에는 호텔처럼 으리으리한 건물과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노인들의 사진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제가 알아봤는데요. 여기가 그냥 요양원이 아니래요. 재활치료랑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리조트 같은 곳이더라고요. 수진이는 이곳이 감옥처럼 늙은이들을 가둬두는 곳이 아니라 잠시 몸을 추스르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곳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어요. 전문가와 상담한 내용이라며 온갖 자료들을 내밀었죠. 어머니는 평생 고생만 하셨으니 이제 이런 곳에서 대접받으며 편히 쉬셔야 한다고요. 딱 한 달만요, 어머니. 무릎 치료만 다 받으시면 저희가 바로 모시고 올게요. 옆에서 아들 민호는 아내의 말이 민망한지 아니면 어색한 건지 연신 헛기침만 해댔어요. 하지만 반대하지는 않더군요. 아마 아내의 계획에 이미 동의했거나 반대할 용기가 없었겠죠.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평생 내 몸 돌볼 겨를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라도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식들에게 아픈 몸으로 짐이 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 딱 한 달만 하는 생각에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승낙이 떨어지자마자 수진이는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했어요. 며칠 뒤에는 치료 등록 서류라며 두꺼운 서류 뭉치를 가져왔죠. 뭐가 뭔지 알아볼 수도 없는 빽빽한 글씨들이었지만 나는 며느리가 가리키는 곳마다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어요. 똑똑한 며느리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내가 뭘 알겠어요. 그냥 믿는 수밖에요. 출발하는 날 아침 나는 수진이에게 가게 열쇠와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어요. 내 평생이 담긴 모든 것을 넘겨주는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후련했어요. 이제 잠시 동안은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겠구나 싶어서요. 수진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분당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내가 평생 살아온 마포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매일같이 장을 보던 시장, 민호가 다니던 초등학교, 남편과 함께 거닐던 공원, 익숙한 모든 것들이 잠시의 이별을 고하는 것 같아 가슴 한쪽이 시큰해졌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금방 돌아올 거니까. 이건 아주 잠깐의 내 인생 첫 번째 휴가일 뿐이니까요. 그때의 나는 그 길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편도행이라는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엘리시안 힐스에 도착했을 때 나는 내심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어요. 어쩜 이렇게 좋은 곳을 알아봤을까 싶어서요. 입구부터 대리석으로 번쩍이는 로비는 요양원이라기보다 꼭 호텔 같았거든요. 직원들은 또 얼마나 상냥한지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내 무거운 짐을 받아들고 방까지 안내해 주었죠.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1인실, 푹신한 침대, 창밖으로 보이는 잘 가꿔진 정원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그래, 평생 고생한 나에게 이 정도 휴가는 괜찮지. 잠깐의 안도감에 나는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잠시 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입소한 지 사흘째 되던 날부터였죠. 매일 아침과 저녁 간호사는 웃는 얼굴로 알록달록한 약들을 챙겨주었어요. 하나는 영양제, 또 하나는 심신안정제라고 했죠. 처음엔 꼬박꼬박 잘 챙겨 먹었어요. 그런데 그 약을 먹고 나면 꼭 머릿속에 옅은 안개가 낀 것처럼 정신이 몽롱해지고 어제 있었던 일이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적도 있었죠. 나이 탓이려니, 치료 과정이려니 애써 생각했지만 찝찝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어요. 아들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를 걸려고 해도 번번이 실패했어요. 방에는 전화기가 없었고 직원에게 부탁하면 지금은 통신 회선 점검 중이라 연결이 어렵습니다라거나 외부 통화는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합니다라는 기계적인 대답만 돌아왔죠. 마치 투명한 벽에 갇힌 것처럼 나는 세상과 철저히 격리되고 있었어요. 불안감은 점점 공포로 변해갔어요. 답답한 마음에 창문이라도 열어보려고 창가로 다가갔을 때였죠. 손잡이를 잡고 힘껏 돌렸지만
창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싶어 자세히 살펴보니 창틀과 창문이 맞닿는 부분에 작은 나사못들이 촘촘히 박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누군가 작정하고 밖에서 아예 열지 못하도록 고정해 놓은 거예요.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쫙 끼쳤어요. 여긴 휴양 리조트가 아니야. 감옥이었어.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어요. 자정이 넘었을까? 복도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내 방문 손잡이가 덜컥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찰칵하고 문이 밖에서 잠기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나는 숨을 죽인 채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며느리의 상냥한 목소리, 아들의 어색한 미소, 이 모든 것이 나를 이곳에 가두기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직원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어요. 처음에 친절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들은 나를 이름 대신 천이백사호라고 불렀죠. 질문을 해도 귀찮다는 듯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못 들은 척 지나치기 일쑤였어요. 식당에서 마주치는 다른 노인들의 얼굴에서도 비슷한 절망과 공허함을 읽을 수 있었죠. 모두가 살아있는 유령처럼 그저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약을 받아 먹고 방으로 돌아가는 일을 기계처럼 반복할 뿐이었어요. 그러던 중 나에게도 말벗이 하나 생겼어요. 옆방에 사는 김 영감님이었죠. 나보다 대여섯 살은 많아 보였는데 점잖고 인상이 좋은 분이었어요. 우리는 유일한 낙인 정원 산책 시간에 만나 말없이 장기를 두며 서로를 위로하곤 했어요. 자식들 이야기, 지나온 세월 이야기,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같은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김 영감님은 여긴 한번 들어오면 제 발로 나가긴 힘든 곳 같수다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어요. 그날도 나는 김 영감님과 장기를 두었어요. 그가 장군을 부르며 호탕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내일 마저 두자며 장기판을 그대로 둔 채 헤어졌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김 영감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도 점심 시간에도 늘 앉아있던 정원 벤치에도 그의 모습은 없었죠. 불안한 마음에 직원에게 물었어요. 김 영감님은 어디 갔냐고. 직원은 눈 하나 깜짝 않고 무감각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김 선생님이요? 어젯밤에 가족들이 와서 급하게 모시고 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그것도 한밤중에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내일 장기를 마저 두자고 약속했던 사람이 무엇보다 그 말을 하는 직원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눈빛이었죠. 나는 곧장 김 영감님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죠. 하지만 어제 저녁 우리가 두담한 장기판은 그가 장군을 불렀던 그 모습 그대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의 인생이 갑자기 멈춰버린 것처럼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학대나 감금이 아니야. 여기서 사람들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김 영감님의 실종 이후 내 머릿속은 온통 하나의 생각뿐이었어요. 그날부터 나는 간호사가 주는 약을 먹는 척 입에 넣었다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화장실 변기에 몰래 버리기 시작했어요. 밤에는 깊이 잠든 척 숨을 고르며 복도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죠. 내 목표는 더 이상 치료가 아니었어요. 생존, 그리고 탈출이었죠. 이 지옥 같은 낙원에서 나는 살아남아야만 했어요.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지는 법이죠. 저에게 그 지푸라기는 23, 이제 막 20살을 넘긴 어린 간병인 이지은이라는 아이였어요. 다른 직원들의 얼굴에는 기계적인 친절함과 무관심이 가면처럼 붙어 있었는데 지은이의 눈에는 가끔씩 연민과 죄책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약을 챙겨줄 때마다 제 눈치를 살피고 식판을 건네는 손길이 유난히 조심스러웠죠. 저는
그 아이에게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약을 몰래 버리기 시작하면서 정신이 조금씩 또렷해지자 저는 지은이가 혼자 제 방에 들어오는 시간을 노려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설렁탕 가게를 꾸리며 겪었던 고생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 민호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 아이가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 제 이야기는 그저 지나온 세월에 대한 푸념이 아니었어요. 한 여자가, 한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지워가며 가족을 위해 어떤 희생을 감내했는지에 대한 증언이었죠. 제 진심이 통했는지 지은이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몇 번이나 눈시울을 붉혔어요. 아마 저를 보며 멀리 고향에 계신 제 할머니를 떠올렸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우리 사이에 희미한 신뢰가 쌓여갈 무렵이었어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지은이가 떨리는 손으로 제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어요. 아이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죠. 지은이는 제 손에 땀으로 축축해진 쪽지 하나를 쥐어주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그들이 절차를 마무리하려 해요.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예요. 도망치세요, 할머니. 아이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며칠 전 원장실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서류 하나를 봤다고 했어요. 거기엔 사망진단서라는 글자와 함께 한미자라는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대요. 사망일시 칸만 비어 있는 완벽하게 준비된 서류였죠. 게다가 바로 어제는 제 며느리 수진이가 원장과 함께 어떤 서류에 나란히 서명하는 모습까지 목격했다는 거예요. 할머니, 여기서 더 지체하면 정말 큰일 나요. 새벽 3시, 세상이 가장 깊은 어둠에 잠겨 있을 시간이었죠. 지은이는 감시가 가장 소홀한 주방 뒤쪽 담벼락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아이가 망을 보는 사이 저는 이를 악물고 낡고 거친 시멘트 담벼락을 기어 올랐어요. 뼈를 깎는 듯한 무릎 통증에 비명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죠. 담벼락 꼭대기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잠옷바지가 찢겨나가고 허벅지에 길게 상처가 났지만 돌아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대로 몸을 던져 반대편으로 굴러떨어졌죠. 손바닥과 무릎이 다 까져 피가 흘렀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달렸어요. 지옥을 빠져나왔다는 안도감도 잠시, 저는 처참한 행색으로 밤거리를 헤맸어요. 얇은 잠옷 차림에 맨발에 가까운 실내화, 주머니엔 단돈 10원 하나 없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어요. 집으로 가야 해. 내 집, 내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이 끔찍한 악몽은 모두 오해였다고 밝혀질 거라고 믿었어요.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몇 시간을 걸었는지 몰라요. 마침내 익숙한 마포의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골목을 가득 메운 하얀 근조 화환들, 그리고 그 끝에 보이는 내 집, 대문은 활짝 열려 있고 집 안은 조문객들로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죠. 심장이 쿵 하고 땅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홀린 듯이 담벼락 가까이 다가가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거실 한가운데 검은 리본이 둘러진 내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에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고 있었죠. 친척들, 가게 단골들, 평생을 함께해온 이웃들까지 모두가 침통한 표정으로 제 영정사진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방치가 아니었어요. 이건 완벽하게 계획된 사회적 살인이었어요. 인파 속에서 상주 완장을 찬 아들 민호는 아무 감정도 없는 마네킹처럼 꼿꼿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고급 상복을 차려입은 며느리 수진이는 시시각각 찾아오는 조문객들을 맞으며 완벽하게 슬픔을 연기하고 있었죠. 조의금을 받아드는 그녀의 손길은 능숙했고 그 얼굴엔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어요. 충격에 숨이 막혀왔어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죠. 저는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근처 공중전화 부스를 발견한 건 거의 본능에 가까웠어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고 우리 집 전화번호를 눌렀죠. 신호가 몇 번 울리고 아들 민호가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최대한 다른 사람인 척 물었어요. 저 옛 친구인데 우리 미자 씨 좀 바꿔주실 수 있나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윽고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저희 어머니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아, 하고 짧은 신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어요.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순간 수화기 너머로 다른 목소리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어요. 며느리 수진이었죠. 누구야, 자기? 어머니 친구? 귀찮게 구네. 이제 전화하지 말라고 해. 딸깍.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배신감, 절망감,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저를 집어삼켰죠. 그들은 나를 죽였어요. 내 존재를 세상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 기억마저 귀찮아하고 있었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완전한 절망의 바닥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분노였죠. 그래, 너희는 나를 죽였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하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있다. 두 눈 똑똑히 뜨고 숨을 쉬고 있다. 이 분노는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이유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었어요. 나는 살아남아서 모든 것을 되찾고 말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어요. 세상에서 내 존재가 지워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공중전화 부스에 주저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눈물조차 말라버린 텅 빈 껍데기가 되었을 때 제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죠. 김영희. 내 가게 바로 옆에서 40년 넘게 정육점을 해온 내 인생의 희로애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유일한 친구. 우리는 그냥 이웃이 아니었어요. 남편 먼저 보내고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시장 바닥에서 억척같이 버텨온 세월을 함께한 전우였죠. 남루한 잠옷차림 그대로 저는 영희의 가게를 향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걸었어요. 새벽녘 시장의 비릿한 공기를 가르며 걷는 내 모습은 누가 봐도 영락없는 미친 늙은이였겠죠. 가게 셔터는 아직 내려져 있었지만 저는 셔터를 미친 듯이 두드렸어요. 잠시 후 잠이 덜 깬 부스스한 얼굴의 영희가 셔터를 올리고 나왔다가 저를 보고는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하긴 며칠 전에 장례식까지 치른 친구가 이 꼴로 나타났으니 그럴 만도 했죠. 영희는 저를 부추겨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 입에서 그 기막힌 사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을 때 영희의 얼굴은 경악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살기로 변해갔죠. 제 이야기가 끝나자 영희는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거친 욕설을 뱉어내며 육중한 도마를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괜찮아, 미자야. 괜찮아. 이제부터 내가 옆에 있을게. 우리 같이 싸우자. 그 말 한마디에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올랐어요.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 영희의 가게 지하, 서늘하고 축축한 창고는 그날부터 우리의 비밀스러운 작전 본부가 되었어요. 우리는 가장 먼저 상식적인 방법을 택했어요. 법과 제도의 도움을 받는 것 말이에요. 영희가 구해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우리는 주민센터부터 찾아갔죠. 하지만 창구 직원은 제 신분증을 보더니 컴퓨터 화면만 한참 들여다보다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전산상으로 한미자는 이미 사망 신고가 완료된 사람이었죠. 살아있는 내가 눈앞에 있는데도 컴퓨터 속에 사망이라는 두 글자가 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기가 막힌 세상이었어요. 은행에서는 더 절망적인 현실과 마주해야 했죠. 정중한 태도의 지점장은
제 통장 내역을 확인한 후 모든 예금과 자산이 합법적인 상속 절차에 따라 며느리 최수진에게 지급 완료되었다고 통보했어요. 제 평생을 바쳐 이룬 27억 원이라는 돈이 종이 몇 장으로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간 경찰서의 문턱은 가장 높고 차가웠어요. 젊은 경찰관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짓기는 했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죠. 법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신고는 접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복잡한 법률 문제라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고요. 시스템은 철저히 우리를 외면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드는 건 그렇게 쉬웠으면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때 깨달았어요. 법이라는 건 힘없는 사람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교활한 자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포장하는 무기일 뿐이라는 걸요. 지하 창고로 돌아온 우리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어요. 그때 영희가 결심한 듯 말했죠. 법이 우리 편이 아니라면 우리만의 방법으로 싸우는 수밖에 없어. 법이 외면했으니 이제 우리가 법을 좀 어겨야겠다고요. 그날 밤 우리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영희가 챙겨온 쇠지렛대와 손전등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우리의 목표는 제 소유의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며느리 수진의 사무실이었죠. 내 돈으로 산 내 건물에 도둑처럼 숨어 들어가야 하는 이 아이러니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깊은 밤, 인적이 끊긴 상가 건물에 잠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수십 년간 드나들던 곳이라 비상구나 구조를 훤히 알고 있었거든요. 2층 복도 끝 SC 파이낸셜 컨설팅이라는 번듯한 명패가 붙은 사무실 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영희가 쇠지렛대로 문틈을 비틀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사무실 안은 수진이가 좋아하는 값비싼 향수 냄새로 가득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과 최신형 컴퓨터, 내 피와 땀이 서린 설렁탕 가게와는 너무나 다른 차갑고 계산적인 공간이었죠. 우리는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사무실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잠겨있는 책상 서랍 하나를 발견했죠. 영희가 다시 한번 쇠지렛대에 힘을 주자 쩍 하는 소리와 함께 서랍이 부서지며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악마의 증거들을 찾아냈어요. 가장 먼저 나온 것은 5억 원짜리 생명보험 계약서였어요. 피보험자는 제 이름, 한미자, 그리고 수익자는 최수진. 계약일자는 제가 그 지옥 같은 요양원에 들어간 바로 그날로 찍혀 있었죠. 다음으로 나온 것은 작은 수첩이었어요. 그 안에는 저뿐만 아니라 김 영감님을 포함한 10명도 넘는 노인들의 이름과 그들의 재산 목록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 범죄가 아니었어요. 노인들만 골라 노리는 거대한 사기 조직의 소행이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나온 서류를 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사망진단서라는 글자와 함께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엘리시안 힐스의 직인과 담당 의사의 서명까지 완벽하게 위조된 제 죽음의 증명서였어요. 그 서류들을 손에 쥔 채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피냄새나는 기록이었죠. 다시 지하 창고로 돌아왔을 때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직 차갑고 단단한 분노만이 들끓었죠. 우리는 범죄의 증거를 모두 손에 넣었지만 이 증거를 들어줄 경찰도 검찰도 없었어요. 그때 영희가 창고 구석에서 먼지 쌓인 낡은 캠코더 하나를 꺼내왔어요. 손주들 재롱잔치 찍어주던 거라며 툭 던져주었죠. 그 캠코더의 까만 렌즈를 보는 순간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어요. 이 세상이 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세상에 외치는 수밖에. 법적으로 죽어버린 한미자의 목소리가 아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벼랑 끝에 선 생존자의 목소리로 말이에요.
영희가 가져온 낡은 캠코더의 까만 렌즈가 꼭 저승사자의 눈처럼 저를 빤히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서늘한 지하 창고의 공기 속에서 저는 지난 며칠간 영희가 구해다 준 옷 중 가장 단정한 것을 골라 입었죠. 꼴은 초췌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무장해야 했으니까요. 영희는 제 앞에 작은 상자를 놓고 그 위에 캠코더를 올렸어요. 녹화 버튼을 누르는 영희의 손이 저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았죠. 저는 품속에서 제 주민등록증을 꺼내 들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휴지 조각만도 못했던, 하지만 지금은 제 존재를 증명할 유일한 무기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민등록증을 들어 카메라 렌즈 가까이 가져다 댔어요. 초점이 맞았을까, 잘 보일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입을 열었죠. 내 이름은 한미자입니다. 1953년생, 주민등록번호는. 제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단어 하나하나에 내 평생의 억울함과 분노를 실었죠. 국가는 내가 죽었다고 하지만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저는 제 얼굴과 손등의 상처, 찢어진 옷자락을 비추며 내가 겪은 일들이 거짓이 아님을 온몸으로 증언했어요. 똑똑하고 상냥하기만 하던 며느리가 어떻게 제게 접근했는지, 아픈 무릎을 핑계로 저를 어떻게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보냈는지, 그곳에서 제가 무엇을 보고 겪었는지, 몽롱한 정신을 붙들고 버텨야 했던 나날들, 사라져버린 김영감님, 그리고 마침내 목숨을 걸고 담을 넘어야 했던 그날 밤의 이야기까지. 목이 메어 몇 번이나 말을 멈춰야 했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은 모든 것이 끝난 뒤에 흘려도 늦지 않으니까요. 제 이야기의 절정은 제 자신의 장례식을 목격했던 그 순간이었어요. 하얀 국화꽃에 둘러싸인 채 웃고 있던 내 영정사진, 아무 감정 없이 조문객을 맞던 아들의 얼굴, 완벽한 슬픔을 연기하며 조의금을 세던 며느리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찮게 군에 이제 전화하지 말라고 해라던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까지. 저는 아무것도 보태거나 빼지 않고 제가 겪은 사실 그대로를 담담하게 털어놓았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며느리의 사무실에서 찾아낸 증거 서류들을 하나씩 카메라 앞에 비췄어요. 제 이름이 적힌 생명보험 계약서, 다른 피해자들의 명단이 적힌 비밀 장부, 그리고 정교하게 위조된 제 사망진단서. 이건 한 늙은이의 망상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가 있는 끔찍한 범죄라고 세상에 소리치고 있었죠. 촬영이 끝나고 영희는 대학생인 자기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우리가 찍은 이 영상을 인터넷에 좀 올려달라고 부탁했죠. 몇 시간 후 영희의 조카는 유튜브라는 곳에 영상을 올리고 우리에게 인터넷 주소 하나를 문자로 보내왔어요. 영상의 제목은 영희의 조카가 고민 끝에 붙였다고 했죠. 죽은 자의 증언. 이보다 더 직설적이고 충격적인 제목이 또 있을까요?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조회수는 100도 넘지 않았죠. 저는 초조한 마음에 영희의 낡은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역시 소용없는 짓이었나 하는 패배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쯤이었어요. 갑자기 조회수가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했어요. 100이 1000이 되고 1000이 1만이 되고 불과 한두 시간이 지나자 10만, 50만을 넘어섰죠. 영상 아래 달리는 댓글들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사람들은 경악했고 분노했어요.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실화라고? 인간의 탈을 쓴 악마다. 경찰은 당장 수사 착수해라.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저를 대신해 함께 분노해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거의 모든 인터넷 언론사 일면에 제 영상 캡처 사진과 함께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죠. 점심시간이 되자 공중파 방송사들까지 이 사건을 주요 뉴스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마포 설렁탕집, 노인 실종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 산자의 장례식, 현대판 고려장의 비극,
온갖 자극적인 제목들이 TV 화면을 뒤덮었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관련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도 안 돼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어요. 제가 법과 제도의 문을 두드렸을 때는 철저히 외면당했는데 얼굴 없는 대중의 힘은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움직인 거예요. 상상 이상의 사회적 파장은 저를 문전박대했던 공권력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어요. 경찰과 검찰은 부랴부랴 대규모 합동수사본부를 꾸렸고 그날 오후 즉시 수사에 착수했죠. 가장 먼저 칼날이 향한 곳은 엘리시안 힐스였어요. TV 뉴스 속보 화면에는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요양시설로 들이닥쳐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하는 장면이 생중계됐어요. 가면처럼 친절하던 원장과 제게 몽롱한 약을 건네던 담당 의사가 굳은 얼굴로 수갑을 차고 끌려 나오는 모습이 고스란히 전파를 탔죠. 그리고 그날 저녁 클라이맥스가 찾아왔어요. 모든 방송사의 저녁 뉴스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제 집 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생중계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최수진과 아들 강민호에게는 이미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수사관들이 그들의 자택, 아니 제 집으로 들이닥친 거예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그들이 모습을 드러냈죠. 며칠 전 장례식장에서 완벽한 슬픔을 연기하던 며느리는 값비싼 코트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토록 오만하고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나오는 아들 민호. 제 아들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며 겁에 질린 아이 같은 얼굴로 경찰차에 올랐어요. 모든 권력 관계가,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영희의 손을 붙잡은 채 그저 넋을 잃고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통쾌함, 슬픔, 허탈함,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눈물처럼 흘러내렸죠. 그 후 며칠 동안 수사 과정에서 며느리 최수진이 저지른 범죄의 끔찍한 실체가 속속 드러났어요. 제가 찾아냈던 비밀 장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그 장부에 적힌 다른 노인들의 행방을 추적하자 이미 저처럼 법적으로 사망 처리되었거나 행방불명된 피해자들이 줄줄이 발견됐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의 재산 다툼이 아니라 부유하고 외로운 노인들만을 노린 거대한 연쇄 사기 범죄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죠. 대한민국은 이 희대의 사기 사건에 경악했고 저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었어요. 사회의 가장 어두운 이면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고발한 용감한 생존자로 세상 앞에 다시 서게 된 거예요. 사건이 알려진 후 굳게 닫혀있던 제 가게 한가진 설렁탕 셔터 앞에는 저를 응원하는 시민들이 남긴 꽃과 편지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저희가 곁에 있을게요. 따뜻한 위로의 말들이 차가운 쇳덩이 위에서 온기를 피워내고 있었죠. 저는 그때 비로소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 끝에서 희미한 빛을 보았어요. 저는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재판이 열리던 날, 저는 법원의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증인이자 이 사건의 시작과 끝인 죽었다 살아 돌아온 유령 같은 존재였죠. 법정 안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로 정신없이 터져나갔지만 제 눈에는 오직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있는 그들의 모습만 보였어요. 죄수복을 입은 며느리 최수진, 그리고 내 아들 강민호, 한때는 세상 가장 자랑스러운 내 가족이었던 사람들이었죠. 재판이 시작되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쏟아내며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과 사회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살아남기 위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 모습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 같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죠. 저 눈물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과 잔인한 탐욕을 저는 이미 뼈저리게 겪었으니까요. 검사는 그런 며느리의 위선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어요. 그녀를 돈과 지위에 병적으로 집착한 나르시시스트라 규정하며 그녀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논리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파헤쳐 나갔죠.
내 아들 민호의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녀석은 재판 내내 아이처럼 흐느끼며 사업 실패로 인한 압박감 때문에 아내의 범죄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어머니를 죽이려던 의도는 결코 아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죠. 그 나약하고 비겁한 변명에 가슴 한쪽이 시리게 아파왔어요. 내 아들이었지만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아들이 아니었죠. 재판의 결정적인 증인은 저를 탈출시켜준 젊은 간병인 이지은 아이였어요. 아이는 증인석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한치의 거짓 없이 요양시설 안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들을 똑똑히 증언했죠. 그 작은 어깨에 얼마나 큰 용기를 냈을까 싶어 저는 고마움과 미안함에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침내 판결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법정 안의 모든 소음이 멎고 오직 판사의 낮고 엄중한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죠. 피고인 최수진, 징역 20년. 피고인, 요양원 원장, 징역 25년. 피고인, A사, 징역 15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아들의 이름이 불렸어요. 피고인 강민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판사가 법봉을 내리치는 탕, 탕, 탕 소리가 제 길고 길었던 악몽의 끝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저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 사망자에서 다시 생존자가 되었죠. 빼앗겼던 모든 재산도 제 이름으로 돌아왔어요.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서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씁쓸한 웃음을 짓게 만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어요. 보낸 사람의 주소는 교도소, 나측은 며느리의 글씨체였죠. 저는 그 편지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무슨 말이 쓰여 있을까? 뒤늦은 사죄일까? 아니면 또 다른 변명일까? 편지를 뜯어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다시 과거의 증오와 분노에 얽매이게 될 테니까요. 용서는 그들을 다시 내 인생 안으로 끌어들이는 행위였어요. 저는 그걸 원치 않았죠.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낡은 자개장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그 편지를 밀어 넣었어요. 읽지 않은 채로요. 그것이 복수를 넘어선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위한 저만의 지혜로운 선택이었어요. 증오도 연민도 아닌 그저 내 인생에서 그들을 지워내는 것. 그것이 저의 진정한 승리였죠. 과거를 정리하고 나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새로운 숙제로 다가왔어요. 되찾은 27억이라는 돈은 제게 더 이상 행복의 척도가 아니었죠. 오히려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 문득 그 아이 이지은이 떠올랐어요. 수소문 끝에 다시 만난 지은이는 여전히 착하고 선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제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얼마 후 저는 제 전 재산을 털어 작은 재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름은 미자 빛재단. 저처럼 세상의 어두운 구석에서 사기 범죄로 고통받는 독거노인들에게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해주고 잠시나마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해주는 곳이었죠. 지은이는 기꺼이 재단의 첫 직원이 되어 주었어요. 재단이 문을 열고 처음으로 도왔던 분은 아들에게 속아 평생 살아온 집을 잃을 뻔했던 한 할머니셨어요. 변호사의 도움으로 집을 되찾고 제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몇 번이고 눈물을 흘리시던 그분의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제 개인적인 비극과 상처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진 설렁탕이 다시 문을 여는 날이 왔어요. 지난 몇 달간 굳게 닫혀있던 가게의 셔터를 올리는데 마치 제 인생 이막에 커튼을 올리는 것처럼 가슴이 벅차올랐죠. 가게 안은 이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제 소식을 듣고 멀리서 찾아온 손님도 있었고 아무 말 없이 깍두기 그릇만 채워주고 가는 오랜 단골도 있었죠. 저는 예전처럼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뚝배기에 뽀얀 설렁탕을 담아냈어요.
손님들을 향해 짓는 인자한 미소는 예전과 같았지만 제 눈빛에는 이제 죽음을 이기고 돌아온 자의 깊은 지혜와 강인함이 서려 있었죠. 가끔씩 한가한 시간에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국솥에 비친 제 얼굴을 들여다보곤 해요. 주름지고 지친 늙은이의 얼굴이지만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로서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온갖 풍파를 이겨내고 마침내 자기 자신으로 다시 태어난 불멸의 존재, 한미자 그 자체의 얼굴이었죠. 제 이름 석자가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제 것이 된 것 같았어요. 사람의 존엄성은 누가 뺏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을 때 가장 빛나는 법이죠. 진정한 복수는 용서나 파괴가 아닌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한미자 할머니의 이야기였어요.